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소방학 강의 영상을 보고 나니 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냥 뜨겁고 모든 걸 재로 만드는 현상,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들이 엄청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대한 실험실 같더라고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극한의 화학 실험실이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가 바로 그 실험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위협들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타서 어떤 독가스가 되는지, 또 우리가 매일 쓰는 가스나 플라스틱은 불 앞에서 어떻게 돌변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제 방의 물건들이 불을 만나면 어떤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얼굴을 보러 가는 기분인데요. 그럼 화재 현장의 가장 은밀한 살인자, 연소가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사실 연소가스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연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물질들의 집합체였어요. 맞아요. 흔히 불이 나면 화상이나 건물이 무너지는 걸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인명 피해의 상당수는 바로 이 연소가스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아, 가스 때문에요? 네. 간단히 말해서 연소가스는 물질이 탈 때 나오는 모든 기체를 의미하는데요. 핵심은 산소를 소모하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화합물들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완전 연소하면 그나마 나은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실제 화재는 불완전 연소잖아요. 그렇죠. 연기도 많이 나고 바로 그때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온갖 유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 일산화탄소. 캠핑 가서 난로 잘못 썼다가 큰일 났다는 뉴스에서 자주 듣던 바로 그 이름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산소가 하나 더 붙고 안 붙고 차이인데 파급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온몸에 배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주 중요한 택배기사가 있어요. 네, 헤모글로빈.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오면 이 헤모글로빈하고 산소보다 무려 200배에서 300배나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해버려요. 200배요? 그건 거의 납치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택배기사가 원래 배달해야 할 산소 택배는 그냥 내팽개치고 일산화탄소라는 불청객을 꼭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질식하게 되는 거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 CO2는 괜찮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농도가 짙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농도별 인체 반응 수치를 보니까 꽤 무섭더라고요. 물론이죠.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이 약하지만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하.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 정도는 그냥 위생적으로 허용되는 상한선이에요. 네, 1%는 그런데 3%가 되면 몸이 산소가 좀 부족한데? 하고 느끼면서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3%에서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 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반응인 거네요. 정확해요. 여기 산소 부족해, 숨 더 빨리 쉬어서 산소 끌어와 하는 일종의 생존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대응인 거죠. 음, 그러다 4%가 되면 머리에 압박감이 느껴지고요. 6%가 되면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지면서 본격적인 위험 신호가 켜져요. 6%부터. 네. 그리고 농도가 20%를 넘어가면 그땐 이기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죠. 정말 무섭네요. 화재 현장에서는 이런 가스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섞여서 작용할 테니까 실제 위험은 훨씬 더 크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타는 물건에 따라 나오는 독가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건 마치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요리 같아요. 다만 그 결과물이 맹독성 칵테일이라는 게 문제지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S가 된 물질, 예를 들어 고무 같은 게 타면 황화수소가 나오고요. 네, 황화수소. 질소, N이 포함된 플라스틱이 타면 암모니아나 시아나수소가 나오죠. 아, 결국 우리 주변 물건의 화학 성분이 화재 시 우리가 마실 독가스의 종류를 그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화학적 운명 같은 거죠. 화학적 운명이라니 표현이 오싹한데요. 그럼 그 운명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황화수소는 그 썩은 달걀 냄새로 유명하잖아요. 네, 바로 그 가스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고약한 걸 넘어서요. 이 가스는 스스로 불이 붙는 가연성이면서 동시에 독성까지 가진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불도 붙고 독성도 있고요. 네. 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페놀 수지나 멜라민 수지 같은 플라스틱이 탈 때 나오는데 눈, 코, 폐 점막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호흡기를 망가뜨리죠. 이것도 가연성이고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석유 제품이나 식용유가 탈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가스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이름부터가 생소한데요. 아크롤레인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루성 가스 중에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 꼽힙니다. 제로성 가스요? 네, 눈과 호흡기에 극심한 자극을 줘서 사람이 연기 속에서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대피를 방해하는 거죠. 와. 그런데 자료에서 언급된 가스들 중에 유독성의 끝판왕이 하나 있더군요. 아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포스겐, COCl2인데 이건 생성되는 과정부터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포스겐이라뇨. 그거 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 무기로 썼던 그 맹독가스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런 물질이 일반 화재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포스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과거에 소화약제로 쓰이던 사염화탄소라는 물질이 불의 열기랑 만나면 분해되면서 이 포스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허... 불을 끄려고 뿌린 물질이 오히려 사람 접는 맹독가스로 변하는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좋은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 폴리우레탄 폼, 소파나 침대 매트리스에 많이 쓰이는 그 푹신한 소재요. 네네. 이게 탈 때 나오는 시아노아수소, HCN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맞습니다. 시아노수소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청산가리의 기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가리? 네. 폴리우레탄처럼 질소를 포함한 합성 수지가 탈 때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처럼 세포의 산소 사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순식간에 사람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VC, 즉 폴리어마 비닐. 이거라면 저희 집 바닥장판이나 창틀에 쓰이는 바로 그 소재잖아요. 맞아요. 아주 흔하죠. 우리 집 곳곳에 염산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널려 있었다는 거네요. 네. PVC가 탈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염화수소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무서운 건 물이랑 만나면 강한 산성인 염산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물이랑 만나면? 네. 우리 몸에 수분이 가득한 폐로 들어가면 폐 조직을 녹여버리는 거죠. 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도 강해서 건물의 철골 구조물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와... 다만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PVC에는 황성분이 없어서 이산화황, SO2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 유독가스를 살펴왔습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원인, 바로 불의 식사인 연료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연료들이 불이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가스 연료, LNG와 LPG가 그렇죠. 네. 둘 다 투명하고 냄새도 없지만 그 성질은 완전히 정반대라서 가스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공기보다 가벼운가 무거운가 하는 증기 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로 쓰는 LNG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LNG, 즉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이 메탄은 증기 비중이 약 0.5 정도로 공기, 기준값이 1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가벼워요. 0.5요?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만약 집에서 LNG가 노출되면 가스는 위로 떠서 천장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식당이나 가정용 가스통에 들어있는 LPG는 완전히 반대라고요. 맞아요.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인데 얘네들은 공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무겁습니다. 훨씬 무겁네요.
그래서 LPG가 노출되면 공기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마치 물처럼 바닥에 낮게 깔리면서 퍼져나가요. 아, 그래서 가스 경보기를 설치할 때 LNG용은 천장 근처에, LPG용은 바닥 근처에 설치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유를 이제야 알았네요. 그럼 캠핑 가서 텐트 안에서 가스 버너를 쓸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겠어요. 정확합니다. 만약 가스가 새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바닥부터 조용히 쌓여서 질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아찔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환기를 할 때도 LNG는 창문 위쪽을 열어야 효과적이고 LPG는 바닥 쪽 공기를 쓸어내듯 환기를 해야 하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두 가스 모두 원래는 냄새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집 가스레인지에서 새는 가스 냄새는 아주 톡특하잖아요. 아, 네. 그건 대체 무슨 냄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냄새는 사실 진짜 가스 냄새가 아닙니다. 네, 진짜가 아니라고요? 네, 원래 메탄이나 프로판은 무색무취라서 누출돼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 일부러 양파 썩는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아주 조금 섞어 놓은 겁니다. 이걸 부취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스 냄새라고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부취제의 냄새인 거죠. 와, 일부러 넣은 냄새였다니. 일종의 냄새 경보기였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플라스틱도 불 앞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로 나뉜다고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수지. 이름부터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버터 같아요. 버터요? 네, 열을 가하면 녹아서 액체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식으면 다시 딱딱하게 굳죠. 다시 열을 가하면 또 녹고요. PVC나 폴리에티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버터라니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열경화성은 뭔가요? 열 경화성 수지는 쿠키 반죽 같아요. 한번 오븐에 넣고 구워서 딱딱한 쿠키가 되고 나면 다시 열을 가한다고 해서 원래 반죽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타버리죠. 네, 그냥 까맣게 타버리죠. 페놀 수지나 멜라민 수지처럼 한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아하, 열가소성은 녹아내리는 버터, 열경화성은 타버리는 쿠키. 그럼 화재 시에는 녹아내리는 버터 같은 열가소성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뜨거운 엿개락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불을 옮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녹아서 불똥처럼 떨어지면서 화재를 수직으로 또 수평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결국 둘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험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불을 더 키운다니 정말 골치 아프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불쏘시개가 되는 세상에서 반대로 절대 타지 않는 물질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자료에서 질소의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불을 끄는 원리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렇죠. 보통 불을 끈다고 하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걸 생각하는데 질소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 불을 막습니다. 근본적인 원리요? 네. 모든 연소, 즉 타는 현상은 반드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어야만 해요. 스스로 열을 뿜어내야 그 열로 옆에 있는 다른 물질을 계속 태울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열이 계속 나와야 불이 번지니까. 그런데 질소는 그 반대라는 거죠. 반대요? 네,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주변에 열을 미친 듯이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열을 흡수한다고요? 네, 불이 붙으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주변의 열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불 입장에서는 계속 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도둑맞는 셈이죠. 그러니 불이 꺼질 수밖에요. 와, 그러니까 질소는 그냥 불을 덮어서 산소를 막는 게 아니라 불의 에너지를 강탈해서 굶겨 죽이는 거군요. 하하, 네, 그런 셈이죠. 이건 그냥 소화기가 아니라 에너지 뱀파이어네요. 정말 흥미로운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불연성 가스인 동시에 중요한 시설의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의 자료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프레온 가스도 불연성 가스로 언급하고요. 주기율표 18쪽에 속하는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기체들은 워낙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활성이 없다는 뜻의 불활성 가스라고 부르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화재의 진짜 위험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 칵테일에 있다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가스 연료라도 LNG처럼 위로 뜨는 녀석과 LPG처럼 아래로 가라앉는 녀석이 있어서 그 성질을 모르면 대처법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명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있는 공간의 물질들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앉은 의자, 내가 쓰는 컴퓨터, 이 건물의 벽지가 불에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의 논의는 주로 개별 물질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공간, 집이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시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가구, 전자제품, 건축자재들이 만약 동시에 불에 탄다면 과연 어떤 복합적인 유독가스 칵테일이 만들어질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울 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라는 단순한 지침을 넘어 무엇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